안녕하십니까. 스미스 차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하와 정제파비, 부하 값에 따라서 정제파비가 어떻게 나타나냐. 정제파비는 SWR로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S로 나타내기도 했죠. 또 다르게는 특성 임피던스를 나눠준 값, 부하 임피던스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죠. 또는 이게 GR이 작은 경우에는 GR분의 GO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죠. S값은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GR이 크면 이렇게, GR이 작으면 이렇게 나타내야 되겠죠. 자연계에서는 모든 선로는 선로뿐만 아니라 선이라도 특성 임피던스를 갖는다. 선을 이렇게 두 개를 놓으면은 이 선과 이 선은 이 굵기와 이 간격, 또 선의 종류에 따라서 여기 분포 인덕턴스와 분포 캐파시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성 임피던스를 갖게 됩니다. 모든 선로는.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는 이렇게 표현하죠. L, 여기는 C. 회로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여기하고 여기는 임피던스가 다르겠죠. 임피던스가 점차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것은 사용할 수가 없죠. 임피던스가 일정해야지. 물론 회로의 특성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걸 사용하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임피던스를 서서히 바꿔가는 거죠. 이렇게 서서히 테이퍼 회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바꿔갈 수도 있고, 대개는 일정한 특성 임피던스의 선로를 이용해서 신호를 전송하고 그렇게 합니다. 부하 임피던스가 특성 임피던스와 다를 때 반사가 일어나겠죠. 특성 임피던스를 중심으로 반사 계수 크기만큼 전압 전류비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면서 반사된다.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이게 부하, 여기는 송신기. 이랬을 때 입사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죠. 특성 임피던스가 55mm 때 신호는 크기가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부하가 임피던스가 달라요. 여기서 소모하는 전압과 전류비, 그리고 여기 입사할 때 전압과 전류비는 V I0 플러스. 이래서 얘는 특성 임피던스가 G5죠. 이런 특성 임피던스를 가지고 쭉 왔지만 여기에 부딪히는 순간 투구하는 전압과 전류는 이렇게 됩니다. GR equal VR 나누기 IR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흐르게 되면은 이 임피던스에 맞게, 부하 임피던스에 맞게 전압 전류가 흐르고 나머지는 반사되겠죠. 반사되는 전압을 이렇게, 전류는 마이너스 이렇게 할 때 이것의 B는 어떻게 될까요? 비율은 이것 역시 GO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쪽으로 가던 신호는 이 선로의 특성에 의해서 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반사될 때도 일로 가는 것도 이 선로의 특성에 맞게 가겠죠. 그죠? 그래서 반사파는 G0, 입사파는 G0 똑같죠. 그죠? 입사파도 G0로 가고 반사파도 G0로 옵니다. 부하는 GR로 소모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제파가 왜 나타나느냐? 그것은 여기에 전압과
여기에 전류는 유상이 같아요. 유상이 같아요. 그런데 얘는 유상이 반대예요. 전압은 유상이 0, 전류는 유상이 180도예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정제파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에 반사될 때 입사파는 전압 이렇게 가고 전류도 이렇게 유상이라 이러면은 이게 이제 입사파죠. 반사파는 이렇게 된다면은 전류는 반대가 되죠. 이렇게. 왜 그렇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정제파 식에서 보면은 우리가 전압은 정제파 전압은 전압 정제파 정제파는 입사 전압 플러스 반사 전압 이렇게 되죠. 그런데 전류 정제파는 이렇게 되죠. 입사 전류 마이너스 반사 전류 이렇게 되죠. 식 자체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역 이상이 되죠. 전류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전류의 방향이 전압 입사파 방향은 이러한 방향이고 반사파는 이러한 방향이고 전압이 높낮이가 서로 다른 것이 만나고 지나치김에 따라서 그 파동이 다르게 생기니까 이 정제파가 발생하죠. 전류도 마찬가지고요. 꼭 이게 이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파행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요건 특성이고 이렇게 반사파는 전압과 전류가 이상이 반대일 뿐이고 또 전압도 전압 나름대로 같은 이상이라도 서로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주칠 때마다 이런 높은 데가 마주칠 땐 제일 높고 낮은 것끼리 마주칠 땐 제일 낮겠죠. 그리고 높은 것과 또 낮은 것이 마주칠 때는 이것이 이제 감소가 되겠고 전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정제파가 이제 발생되는 거죠. 그리고 특성 임피던스와 부하 임피던스가 다를 경우 반사파가 발생하고 입사파와 반사파가 교차됨으로 인하여 정제파가 나타나게 된다. 지금 이걸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정제파라 이러면 S라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정규화 부하 임피던스. 자, 정규화된 부하 임피던스라 이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이거와 이것의 상관관계도 상관관계인데 자, VSWR 즉 정제파비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죠. 물론 이것이 값이 작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S분의 1 이퀄 G5분의 GR. 네. 그죠? 작을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내야 돼. 큰 경우에 이렇게 나타내야 돼. 어쨌든 정제파와 정규와 부하 임피던스의 상관관계. 자,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정규화 시키면은. 정규화된 이것은 이제 GN이라고도 표시를 하죠. 이것을 우리가 GN이라고도 불러요. 정규화된 값. 즉, 이 임피던스의 특성 임피던스 값을 나눈 것이죠. 그래서 두 개가 값이 같아 이러면 1이 돼요. 그래 VSWR이 1이면은 정제파비가 1이면 가장 이상적인 거죠. 가장 좋은 거. 그래서 이것을 S를 우리가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1 플러스 반사계수 1 마이너스 반사계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S값은 항상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것이 1일 경우에는 S가 무한히 커지죠. 근데 반대로 이것이 제로일 경우에는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S는 1보다 크고 또 같을 수 있다. 만약 이게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어떠냐?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이게 S분의 1이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맞겠는데 여기서 어쨌든 S 값을 우리가 이렇게 놓는 겁니다. 1 플러스 반사계수 1 마이너스 반사계수. 자, 원래 S는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죠? 원래 S 값을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복소 반사계수잖아요. 복소 부하 임피던스잖아요. 그죠? 복소. 네. 근데 이것도 이제 복소로 표현해 보는 거죠. 이것도 복소 함수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왜 그런가 이러면 반사계수 자체는 이게 표현될 때 이렇게 되고 2의 마이너스 J의 2 베타 D라고 그랬는데 이 자체가 값을 가져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 자체가 반사계수 크기를 여기서 또 똑같은 거 쓰긴 뭐 하니까 일단 로를 한번 써볼까요? 이걸 반사계수로 하면은, 자, 여기에서 2의 마이너스 J의 2 베타 D고 이것의 유상각이 또 나오죠. 2의 J의 뭐 60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죠. 이걸 다시 쓰면은 반사계수 값에다가 극좌표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죠. 마이너스 J의 2 베타 D 플러스 60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러면 극좌표로 표현됐잖아요. 반사계수의 극좌표. 자, 극좌표는 반드시 직각좌표 위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직각좌표. 여기서 이제 반사계수, 여기 리얼 J의 반사계수 이미지너리. 자, 이렇게 직각좌표로 이루어져야지만은 여기에 극좌표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극좌표를. 자, 이 값은 크기고 요건 각이고, 그죠? 이게 이제 요 길이가 로로 볼 수 있겠죠. 여기서는 로. 그리고 60도는 이 각이 60도죠. 60도고. 자, 마이너스 J의 2 베타 D는 베타 D 값이 커질 때 오른쪽 방향이죠. 마이너스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각각 이 위치의 값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어디에나 반사계수의 크기는 바로 로니까, 이 크기가 로니까, 이 크기가 로. 중심서부터 여기까지 크기가 로예요. 또 전부 로. 그리고 기본 설정, 여기가 0도니까 여기서 60도니까 이 위치다. 시작점이. 그리고 베타 D가 제로일 때는 이 지점이고, 베타 D가 커질 때는 커지면서 각 이 점의 좌표값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좌표값이, 여기에 나타나는 좌표값이 임피던스 또는 어드미턴스로, 복소 임피던스 또는 복소 어드미턴스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순히 반사계수라고 보지 말고 복소 반사계수로, 이런 식학좌표 또는 극좌표로 나타낼 수 있도록 복소 반사계수로 표현을 하는 것이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필립 스미스가 했겠죠. 1 플러스 반사계수, 이게 리얼 부분, 그죠? 리얼과 허수 부분으로 나눠요. j2의 반사계수 i, 그죠? 여기는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반사계수 실수 부분 마이너스 j2의 반사계수 허수 부분, 이렇게 식을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도 실수 허수 부분이 있고 여기에도 실수 허수 부분이 있죠. 여기가 실수 부분, 여기가 허수 부분,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은 얘도 궁극적으로는 실수 부분이 나오고 제2의 허수 부분으로 이렇게 모아지겠죠. 그래서 이 실수 부분끼리 요걸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보니까 필립 스미스가 예측했던 대로 원이 나오더라. 또 이것끼리 이것과 이것도 같다고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것도 원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원도 이것도 이 좌표의 것이고 이 원도 이 좌표의 것이죠. 그래서 두 개를 좌표를 기준 좌표로 해서 표현을 해봤더니만 기준점은 복소 임피던스는 기준점이 여기죠. 여기서 여기에다가 표현을 해봤더니만 이 허수축이 쉬면서 이렇게 되어서 여기 가서 만나더라. 그래서 스미스 차트가 된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드렸고, 또 그 다음 페이지에서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특성 임피던스는 전압과 전류의 비다 이제 알고 계시고, 옛날에 공부했던 부분이지만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특성 임피던스는 전력의 손실이 없는 거죠. 특성 임피던스는 VI로서 특성 임피던스는 전압과 전류가 흐르는 비율이에요. 그죠? 저 도선에는, 모든 도선에는, 대평형 도선에는 인덕턴스와 캐파시턴스 성분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분포 정수열에서 공부했듯이. 그래서 여기에 전압이 V가 가해지면은 여기 캐파시턴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충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충전하려면 전류가 흘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전류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때 전압을 걸었을 때 흐르는 전류가 반드시 결정이 되죠. 이 B가 특성 임피던스예요. GO. 그래서 여기는 부하가 있든 없든 GO라는 특성을 가지고 전압과 전류 B가 정해져요. 그래서 이제 특성 임피던스라고 그러죠. 특성 임피던스는 전력의 손실이 없고 부하에 상관없이 도선에 전압이 입사되는 순간 동시에 흐를 전류의 양을 결정하는 특성, 이런 요 비율은 이렇죠. 이러한 비율, 이러한 비율에 의해 비율이 자동으로 결정이 되죠. 이런 비율을 결정짓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전압파와 전류파의 비를 말한다. 자, 모든 선로는 전압이 입사되는 순간 도선의 인덕턴스와 두 도선 사이의 캐패시턴스에 의해서, 그죠? 이런 인덕턴스와 캐패시턴스에 의해서 이러한 값의 특성 임피던스를 갖는다. 회로적인 면에서, 그죠? 자, 회로적인 면에서 이러한 특성을 갖는다. 그 다음에 두 도선 사이의 수자율과 유전율, 이것은 회로적인 것보다는 전자기적인, 자기적인 특성이겠죠. 그죠? 이건 이제 전기, 자기적인 특성인데,
자, 두 도선 사이에, 이 사이에 어떤 매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공기든 뭐 어떤 매질이든. 그 공기일 경우도 있고 매질일 경우도 있죠. 그런 매질의 특성, 수자율과 유전율에 의해서 특성 임피던스를 가져요. 이렇게. 물론 여기 구조에 따라서 특성 임피던스는 이 선의 굵기와 또 극선 간의 간격 등에 의해서 특성 임피던스가 결정이 되는데, 또 거기에 이러한 회로적으로 볼 때는 L과 C에 의해서 또 특성 임피던스가 결정이 되고, 또 유전율에 의해서, 유전체에 의해서도 이런 수자율과 유전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도 하죠. 공기 중에서 여기에 이런 도선 사이에도, 두 선 사이에도 이게 공기냐 다른 매질이냐에 따라서 유전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를 갖게 되고, 또 공기 중에 전파가 날아갈 때에도 여기에 전개와 자개의 비가 있죠. 이 전개와 자개의 비를 특성 짓는 것은 진공 유전율과 진공 수자율이 되겠어요. 그래서 진공 유전율과 진공 수자율의 비는 입실론 제로가 되겠죠. 이것의 B는 120파이가 돼요. 이퀄 공기 중에 전기자기의 B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성 임피던스. 자, 그리고 두 도선 사이와 전개와 자개의 B에 의해서, 여기에 보면은 도선이 있으면 도선 사이에는 전개가 있겠고 또 자개가 있겠죠. 도선 사이 전개와 자개. 뭐 전개의 방향이 이렇게 된다 이러면 자개의 방향은 회전하는 방향이겠죠. 도선의 전류가 흐름이 사이엔 전개가 작용하고 이런 자개가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그죠? 자개. 이렇게. 가운데는 합쳐지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와 자개가 분포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 이러한 전기와 자개의 관계에 의해서 특성 임피던스가 정해지는데, 그 비율은 이렇게 된다. 전개를 자개로 나눈 값이 된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무한장 선로를 흐르는, 끝이 없는 선로를 흐르면은 AC 또는 DC의 전압과 전류의 비는, 뭐 무한장 선로니까 부하는 없죠. 그죠? 부하는 어디 있는지 모르죠. 끝이 없으니까. 자, 에너지 손실도 없고, G0는 이렇게 쓸 수 있죠. L분의 DC든 AC든, 그죠? 이렇게 또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특성 임피던스를. DC의 경우에도 전압을 가했어요. 전압을 가했으면 그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에 따라서 계속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에 따라서 흐르죠. 자, 네 번째, 이 특성 임피던스는 모든 선로에서 반드시 지켜진다. 그렇죠. 특성 임피던스라는 게 멋으로 있는 게 아니죠. 짧든 길든 여기 전압이 탁 인가하는 순간 여기까지 도달하기 전까지는 특성 임피던스에 의해서 움직여요. 여기 임피던스 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달라진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은 임피던스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똑같은 전압 전류 비로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성 임피던스는 모든 선로에서 반드시 지켜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단 여기서 초기 값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달하는 순간까지, 그 다음부터는 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일단 여기까지는 지켜진다. 그러므로 DC나 AC 모든 신호는 선로에서 입사파, 반사파, 진행파를 만들어 정제파를 발생시키게 되고, 또 우리 엔지니어들은 정제파를 억제하기 위해서 임피던스를 매칭시키는 방법과
툴을 개발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툴이 스미스 차트이다. 이건 제 생각인데 스미스 차트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스미스 차트를 택했습니다. 공부하기로. 반사파 및 반사계수. 전송설로 분포정수회로죠. 또 RF회로 마찬가지로 분포정수회로입니다. 이런 분포정수회로에서 복소 임피던스만을 가지고 이렇게 복소 임피던스만을 가지고 전력의 전달 특성이나 반사 특성을 분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전력의 반사량, 우리가 100W를 송신했는데 5W가 반사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임피던스가 매칭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복소 임피던스가 얼마인지에 관해 100W를 송신했는데 5W가 반사되었다. 그러니까 95W가 2가 되었죠. 95W는 전송되었죠. 이것만 알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5W가 왜 반사되었을까? 문제점을 알고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 문제만 알면은 모든 문제는 이제 해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전력의 반사는 두 회로가 접속되면서 임피던스가 매칭되지 않을 때, 임피던스가 다를 때, 선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쪽은 특성 임피던스가 GR이고 이쪽은 특성 임피던스가 GO예요. 그러면 신호가 이쪽으로 갈 때 이 경계점에서 반사가 일어나겠죠. 반사, 투과 이렇게. 자, 전력의 반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임피던스가 매칭되지 않을 때 이와 같이 전압과 전류의 반사가 일어남으로써 전압과 전류의 반사가 일어나죠. 각각 일어남으로써 전력의 반사가 일어나는데 반사계수는 감마, 대문자 감마로 나타낸다. 이걸로 사실은 끝이지만은 굳이 반사 전압과 입사 전압의 비이다. 이 반사계수라는 것은 입사 전압분의 반사 전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굳이 구분한다면은 전압 반사계수다. 얘는. 그래서 굳이 나눈다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전류 반사계수는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다. 그런데 전류 반사계수라고 별도로 쓰지 않죠. 무조건 그냥 반사계수, 감마만 사용하지 전압 반사계수, 전류 반사계수 이렇게 나눠 쓰지 않아요. 나눠 쓰면 복잡해지거든요. 이 자체만도 플러스 마이너스일 수가 있는데 또 이것까지 넣으면은 얘하고 얘하고는 항상 180도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혼돈될 수 있죠. 그래서 전압 반사계수 감마만 쓰고 전압이니 전류니 구분 않는 것이 편합니다. 그러나 굳이 구분한다면, 이론적으로 구분한다면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입사 전류 분의 반사 전류, 그러면은 전류 반사계수가 되겠죠. 어쨌든 여기 GR로 흐르는 전압 전류도 동이상, 또 이게 입사파도 동이상, 그러나 반사파만은 전압과 전류가 반대 이상 180도 이상 차를 갖는다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정제파식에서 그렇잖아요.
전압 정제파는 입사파 전압에다가 반사파 전압을 더한 것이죠. 전류는 입사파 전류에다가 1 마이너스 반사 계수 이렇게 한 거죠. 유상이 반대이기 때문에. 자, 반사 전력이라는 것은 입사 전력에다가 반사 계수의 제곱을 곱해 주는 것이 입사 전력이 돼요. 말하자면은 반사 전력 계수가 되는 거죠, 이게. 감마 제곱이. 자, 요것은 반사 전력이죠. 반사 전력. 이건 입사 전력이에요. 입사 전력에다가 반사 전력 계수, 반사 계수의 제곱을 곱해 주면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사 전력 계수는 이게 반대로 되어 있네요. 이게 반사 전력, 이것이 입사 전력 이렇게 돼야 되죠. 입사 전력분의 반사 전력, 입사 전력분의 반사 전력. 이래서 이걸 다시 쓰면은 입사 전력은 입사 전압의 제곱 특성 임피던스 나눠주고, 또 반사 전력은 특성 임피던스 분의 입사파에다가 반사 계수를, 입사파 전압에다가 반사 계수를 곱해 주는 것에 제곱을 해야 되죠. 그러면 얘들은 상쇄가 되고 감마 제곱만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도 입사파 전압이 이렇다. 입사파 전류도 이런 이상이다. 여기서도 수가 전압도 수가 전류도 동이상이다. 그런데 여기에 반사파만은 전압과 전류의 이상이 반대다 하는 사실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사 전력 계수는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 자, 그리고 참고로 특성 임피던스가 G5인 선로가 부하 임피던스나 선로 임피던스가 GR인 부하나 선로와 연결되었을 때, 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여기 송신기가 있고 송신기에서 쭉 이어져 오는 선로가 특성 임피던스가 G5예요. 우리가 만일 이걸 한번 잠깐 생각합시다. 선로가 특성 임피던스가 여기가 G0고 전압은 여기가 뭐 G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여기서 처음에 전압이 이쪽으로 인가될 때 임피던스가 여기서 안 맞잖아요, 그죠? 안 맞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안 맞을 때는 여기에 뭐 이상한 파형이 생기면서 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럴 때는 그냥 여기에 G1을 통과하는 전압 전류비가 있을 것이고, 또 특성 임피던스가 원하는 전압 전류비가 있는데 다르죠. 다르잖아요. 임계점이 여기서 보면 서로가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기 때문에, 다르면 무조건 다른 점에서 반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임피던스가 다르네. 나는 특성 임피던스가 G0니까 V0 플러스 I0 플러스 이거밖에 못 받겠어. 특성 임피던스가 50ohm이면은 예를 들어서 50V에 1A 밖에 난 못 받겠다. 그 비율로 밖에 못 받겠다 하고 얘는 그 비율만 받아요.
난 못 받겠다는데 얘는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나머지는 반사돼요, 일로. 다시 반사되는 전압과 전류는 이 B에 맞게, 지환 특성에 맞게 반사되어서 여기서 소모가 돼요. 결국은 여기 임피던스가, 특성 임피던스가 조금 달라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죠. 일단 여기에서 이 자체 여기서 반사되어 버리니까 딱 맞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여기 지나가면서 여기 어떤 변화를 일으키진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특성 임피던스가 G0인 비율로 전압과 전류가 흘러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특성 임피던스가 GR인 그런 선로를 만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서로가 다르니까 여기서 반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반사가 일어나요. 그럼 이쪽으로 흐르는 전압과 전류는 VR, IR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 임피던스에 맞게 흘러야 되니까 흘러가겠고, 나머지는 반사됩니다. 반사될 때 일로 반사되는 전압 전류비는 어떻게 되느냐? V0 마이너스, 여기는 I0 마이너스가 반사파 전압, 반사파 전류죠. 이것의 B는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죠. 이 비율 G0가 된다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죠.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여기 한번 읽어보죠. 특성 임피던스가 G5인 신호, 입사파죠. 입사파 전압, 입사파 전류. 이 전류의 이 B의 특성이 이거예요. G0예요. 그죠? 이렇게. 특성 임피던스가 같은 선로를 흐를 때는 동일한 전압 전류비가 유지된다. 그죠? 이미 설명드린 말씀이죠. 입사파, 전류. 자, 이거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이제 풀어보죠. 이것도 이미 아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읽어오신 분들은 다 알겠죠. 자, 특성 임피던스가 50ohm이라 가정하고, 부하 임피던스가 25ohm으로 가정해요. 이게 25ohm이라고 가정해요. 이게 50ohm이고, 이게 25ohm이다. 이렇게 가정할 때, 이런 선로를 만나면 전압과 전류비가 G5에서 갑자기 GR로 바뀌게 되면서 반드시 G0의 반사파가 발생한다. 이 반사파도 G0라는 거에 설명을 좀 해놨죠. 즉 입사파비는 전압과 전류비가 이거겠죠. 선로, 이게 입사파가 G5니까, 그죠? 자, 투과파비, 일로 이제 투과할 때 전압 전류비는, 투과파비는 GR이에요. 그죠? 반사파비는 G5가 된다. 자, 이런 개념들은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이 시험 문제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시험 문제는 안 나오겠죠. 이게 실무적인 거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험 잘 치는 게 중요하냐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알고 있느냐, 원리를 이해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자, 입사파비는 예를 들어가는 건 G0라고 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전압이 50V라고 가정을 해봐요. 50V. 그럴 때 1A예요. 그죠? 그러면 특성 임피던스가 55ohm이네요. 그죠? 자, 투과파비는 이 IRB라고 그랬죠. 그죠? 자, 이걸 계산하려면은 우리가 반사 계수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돼요. 그죠? 자, 여기가 55ohm이고 여기가 25ohm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반사 계수를 구할 때 이렇게 했어요. 1차가 오른쪽이야. 기준이 되는. 이게 2차. 또는 부하. 특성 임피던스 부하 이랬잖아요. 부하가 더 뒤에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부하가 GR이라고 이렇게 하고, 자, 부하 쪽이 GR이죠. 그죠? GR 마이너스 G0, GR 플러스 GO.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얼마인가요? 25 마이너스 50, 25 플러스 50 해서 75분의 마이너스 25. 그러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반사계수가. 그러면은, 투과파비는 어떻게, 이게 투과파비가 아니라, 입사 전압이 50V고, 50V. 투과파비는 얼마고, 반사파비는 얼마일까요? 입사파비는 특성 임피던스 비로소, 전압이 50, 전류가 1A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투과파비라는 것은 여기 임피던스가 서로 다른 경계점에서 이쪽으로 지나가는 것이 투과파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나가는 여기에 전압 전류비는 이쪽 편에 정제파비하고 같아요. 바로 여기서 반사점인데, 반사점에서 전압이 여기와 여기가 다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쪽은 입사파와 반사파가 합해진 정제파, 이쪽은 투과파. 여기서 좀 거리가 떨어지면 이상이 달라요. 그렇지만은 바로 여기 경계점에서의 전압 전류비는 이쪽 그 2차 측의 전압 투과파의 전압 전류비와 여기 정제파의 전압 전류비는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전압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투과파비는 바로 정제파비로 표현하면 돼요. 정제파비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전압은 이 정제파 VS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는 투과파니까 VR로 합시다. 여기 VR은 정제파와 같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입사파 전압. 그죠? 입사파 전압에다가 반사파 전압을 더해 준 거죠.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정제파와 같으니까. 그리고 또 투과파 전류는 정제파 전류와 같죠. 그러니까 I0 플러스에다가 1 마이너스 반사계수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각각 풀어보면은, 자, 여기는 50이고 반사계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그죠? 3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얼마가 되나요? 33.3V가 돼요. 자, 그리고 전류는 1A에다가 1 마이너스 3분의 1 하니까 플러스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다가 3분의 3에다가 3분의 1을 더해주는 꼴이 되니까 3분의 4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1.333A가 되겠죠. I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의 B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나누면은 이렇게 나누면은 25가 나와요. 자, 여기가 특성이 25잖아요. 그죠? 임피던스가 25니까. 여기에서도 이쪽 임피던스하고 똑같아요. 출발점이. 이쪽의 임피던스나 이 정제파 쪽의 임피던스가 여기 경계점에서는 동일해요. 25.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투과파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반사파는 그냥 이거죠, 그죠? 이거. 반사파. 3분의 1이니까 50V에 이게 반사파를 V0의 마이너스는 V0 플러스에다가 반사계수를 곱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이게 3분의 1, 50의 3분의 1이니까 50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6.67V 마이너스 16.67V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고, I여는 I0 플러스가 1A죠. 여기에다가 반사계수로 곱하는데 방향을 바꾸든지 여기는 V고 여기는 I로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전류의 반사계수는 플러스죠, 그죠? 그러니까 1A니까 이게 얼마예요? 1A 곱하기 이게 전류 반사계수는 반대니까 그냥 3분의 1이면 되겠죠. 1A의 3분의 1이면 0.333A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도 임피던스가 얼마인가요? 50옴. 50옴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마이너스는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겠죠. 임피던스가 마이너스 55옴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반대 방향. 여기서 투과파 비해서 투과파는 정제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투과파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고 정제파는 이 임계점에서부터 송신점 이 사이에 발생하는 것이 정제파죠. 여기가 임계점, 경계점이라고 그래요. 경계점. 즉 이쪽은 임피던스가 GR이고 이쪽은 GO고 그 두 임피던스가 만나는 경계점이죠. 여기에서 이제 반사가 일어나고 여기서 송신 쪽으로는 정제파가 발생하고 여기 이제 투과파가 발생하는데 이 경계점에서는 투과파와 정제파가 같다고 그랬죠. 경계점. 그래서 투과파든 정제파든 경계점에서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VR 또는 VS는 입사파에다가 1 플러스 반사계수, 즉 입사파 플러스 반사파죠. 계수니까. 그죠? 전류루 같은 경우에는 IR 이퀄 IS겠죠. IS 이퀄 I0 플러스 입사파 전류, 그리고 전류기 때문에 1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반사계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주파와 RF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번이 있고요. 전화번이 이렇게 있고 선로가 이렇게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회로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 이런 회로가 이렇게 돼 있고 또 여기에 또 이런 회로가 있고 이렇게 가정을 할 때, 자 여기서는 여기 네모 안에 있는 회로가
어떤 소자로 이루어진 회로일 수가 있겠죠. 뭐 L이 될 수도 있겠고 C가 될 수도 있겠고, 여기도 마찬가지. L이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고 R이 될 수도 있겠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60Hz와 같이 저주파가 흐른다면은, 자, 여기에 소스의 전압과 여기 부하 측에, 이게 이제 선로라 가정할 때 여기와 여기에 전압이 일치할 경우, 여기와 여기가 일치할 경우, 같을 경우, 즉 이 선로의 길이를 무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주파라고 볼 수 있죠. RF로 볼 수가 없죠. 비록 주파수가 높다 하더라도 이 선이 짧아서 여기와 여기 사이에 위상차가 없다, 그러면은 RF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와 여기가 전압이 같고 여기와 여기 전압이 같고, 선로의 모든 선로에서 위상차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RF라고 볼 수 없어요. 저주파죠, 그냥. 그냥 여기 집중 정수회로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일 이 선로에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어떤 위상차가 발생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저주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60Hz라고 할 경우 한 파장의 길이가 얼마가 되나요? 30만 킬로미터죠. 자, 그래서 이 F가 60Hz면은 5,000 킬로미터. 5,000 킬로미터가 한 파장이에요. 그럼 이 5,000 킬로미터에 한 1도 정도, 이게 이제 360도죠. 360도. 근데 1도면은 몇 킬로 정도 될까? 약 한 13km 정도 되거든요. 13km 정도. 적어도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위상차가 1도 정도, 뭐 이게 60Hz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360이에요. 360도. 근데 1도면 뭐 거의 제자리겠죠. 여기서 볼 때는. 여기 이렇게 위상 차이가 나지 않을 때, 저주파라 보고 RF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저주파라도 60Hz, 비록 60Hz라도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한 1000km 된다, 몇백 킬로미터 된다 이러면은 위상차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RF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RF 개념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즉 여기 집중 정수회로만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선로도, 이 선로까지도 회로를 해석해야 돼요. 무슨 회로? 분포 정수회로. 자, 그런데 여기 1도 차이 날 때는 뭐 13km 정도니까 아무 문제가 없겠죠. 1km. 뭐 2도 꺼지면 26km. 뭐 3도면 뭐 39km. 뭐 이런 식으로 거의 한 40km 되는데, 뭐 그런 정도의 위상차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게 뭐 10도, 20도 이렇게 차이 난다 이러면은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RF다, 여기서 신호를 주는데, 뭐 예를 들어서 파형이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렇게. 자, 이러면은, 자, 여기서 지금
전에 이미 나간 신호가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나갔는데, 자, 위상이 계속 바뀌어, 이렇게. 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집중정수회로를 해석할 수가 없죠. 여기하고 여기가 완전히 다른 신호니까, 위상이 다른 신호니까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석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럴 때는 RF로 인정하고, 여기는 분포정수회로로 해석하고, 여기는 집중정수회로로 해석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전화번호 있는데, 자, 여기에 일정한 길이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오픈된 상태죠. 또 하나는 여기가 쇼트 됐다고 가정해봐요. 자, 이렇게 쇼트 됐다고 가정해요. 자, 저주파 같은 경우에는 오픈되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죠. 저주파의 경우에는. 자, 순간적으로 여기도 특성 임피던스를 갖죠. 모든 선로는 특성 임피던스를 가지니까. 순간적으로 왔는데 반사되겠죠. 여기서 반사돼 갔어요. 갔는데 여기에는 뭐 아무 그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반사된 신호가 다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기는 별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신호가 이제 갔는데 쇼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루프가 된다는 거죠. 자, 신호가 여기서 출발했어요. 쭉 갔어요. 여기도 통과했어요. 그리고 와서 여기를 돌아왔어요. 루프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왔는데 임피던스가 여기서 볼 때 이쪽에 임피던스가 어떻게 될까요? 임피던스가 제로죠. 제로니까 전류가 무한대로 흐르죠. 여기서는 저주파예요. 여기서는 신호가 이렇게 갈라가다가 묶어서 다시 되돌아왔잖아요. 그죠? 되돌아오면서 전압이 처음에는 좀 진동되겠지만은 전압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진동을 해가지고 안정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에. 그렇지만 여기는 쇼트가 되니까 전류가 무한대로 흐르겠죠. 여기는 임피던스가 무한대고. 자, 이렇게 루프가 되기 때문에 한 주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선로의 길이가 한 주기가 아니라 이제 반주기죠. 이런 방향이니까 반주기 안. 자, 선로의 길이가 2분의 1보다 크잖아요. 2분의 1보다 크다고 가정을, 아니 2분의 1보다 작아요. 여기가 선로의 길이 L이 2분의 람다보다 작은 경우에는 루프가 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는 아니죠. 여기가 이제 그라운드니까 여기는 접지라고 보면은 신호가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위상이 바뀌었어요. 그럼 되돌아가잖아요. 그럼 쇼트가 아닌데, 자, 이게 반주기 동안 이렇게 와서 쇼트가 되어버렸어요. 반주기가 되기 전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쇼트가 되어서 무한대의 전류가 흐르죠. 그런데 만일 주파수가 높다고 생각해봐요. 주파수가 높다. 그래서 여기서 전압 전류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흘러왔어요. 여기까지 딱 왔는데 위상이 딱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위상이. 그럼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죠. 여기에 전압 흔적만 남긴 채. 그 흔적이 얼마예요? V0 플러스 I0 플러스가 돼요. 여기서 특성 임피던스가 제로니까, G5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진동을 하고 왔다 갔다 주기가 짧으니까 왔다 갔다 진동하고,
이 VI, I0 크기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동하지만은 진동하면서 계속 전해지는 거죠. 이렇게 전해져 가지고 여기 부하에 오는 거예요. 쇼트가 오면은 여기서는 이 V0 플러스와 I0 플러스가 일정한 크기로 왔다가 여기 와서 반사되어서 그 다음에 반사되어 흐르는 거죠. 이렇게 반사되어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가 쇼트가 되었는데 우리가 스미스 차트에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스미스 차트에서 자, 여기 스미스 차트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하고요. 자, 여기서 임피던스가 여기가 무한대입니다. 여기가 무한대. 오픈이에요. 여기 이제 오픈된 경우가 여기죠. 그래서 여기는 반사계수가 1이고 여기는 임피던스가 0예요. 쇼트죠. 여기는 반사계수가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자, 오픈도 쇼트도 마찬가지. 여기에 반사가 일어나요. 여기는 전류 반사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고 여기는 전압 반사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기에 따라서 반사해 왔는데 여기에 딱 도착했을 때 소스는 내부 임피던스가 있잖아요. 소스 전압원은 여기에 내부 임피던스가 있어요. 말하자면 내부 임피던스가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비율을 I0 플러스와 V0 플러스와 I0 플러스의 비의 전압과 전류를 만들어내죠. 이게. 그런데 이게 쇼트되거나 오픈되면은 이게 맥시멈으로 걸릴 수 있어요. 자, 입사 전압이 V0 플러스면은 요 반사 계수가 1일 때 혹은 마이너스 1일 때 전압이 2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입사파 플러스 반사파, 반사파도 V0 똑같은 크기가 되어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전류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거죠. I0 플러스. 그래서 부하에 여기 부하라기보다는 전압원에 2배의 전압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이게 위험한 거죠. 물론 쇼트처럼 뭐 장비가 순식간에 다 타버리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전압이 2배까지 걸릴 수가 있다. 쇼트가 되면. 그리고 이때는 전류가 낮아지죠. 또 이럴 때는 전류가 2배가 되면서 전압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전류가 2배로 흐르면은 콜렉터 손실이 커서 나갈 수가 있죠. 나갈 수가 있고 또 전압이 2배가 되면은 또 전격을 초과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하는 물론 오픈이나 쇼트도 다른 용도로 우리가 이용은 할 수 있지만은 부하 같은 경우에는 매칭을 위해서 우리가 정제파도 연구하고 또 매칭회로도 연구하는데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미스 차트라는 도구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스미스 차트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주파 전기 회로에서는 선로의 길이에 비해 파장이 매우 길기 때문에 이 선로에서는 위상차가 발생하지 않죠. 영향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집중 정수 회로, 복소 임피던스만으로 회로의 특성을 쉽게 분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집중 정수 회로죠. 집중 정수 회로. 자, 그러나 고주파 또는 RF 시스템에서는 파장이 매우 짧아 반사파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자, 저주파에서는 뭐 반사파라는 개념이 없죠. 그죠? 저주파에서는 그냥 쇼트이기 때문에 쇼트고, 또 임피던스가 달라도 2분의 1 람다 이내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내에 있기 때문에 매칭 개념은 좀, 반사 개념은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반사가 되려고 하는데 어떤 파형을 오기보다는 자 여기서는 반사되겠지만 계속 신호가 공급이 되고 있잖아요. 주기는 짧고 주기는 짧고 주기는 길고 길이는 짧으니까 계속 전압은 가고 있고 여기서 일정 반사 부분도 한번 딱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짧은 시간 여기서 파장이 끝나주면은 자연스러운 여기 V0 그러니까 특성 임피던스에 의해서 신호가 가고 또 특성 임피던스에 의해서 신호가 오고 하는 입사파와 반사파 관계가 생기는데 이것이 2분의 1 주기 안에 들어가면은 이 특성 임피던스가 무시되고 오직 이 포화값만이 이제 이 회로를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 이런 주기를 갖고 흐르는 것이 아니라 DC처럼 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는 거죠. 흐르다가 그 주기가 끝나면 반주기가 끝나면 다시 반대로 또 흐르게 되고. 그렇지만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기가 짧으니까 쭉 흘러갔다가 반사돼서 다시 들어오죠. 그래서 입사파와 반사파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복소 반사계수 좌표에 복소계수 좌표 스미스 차트죠. 스미스 차트에 복소 임피던스 도표를 원형 도표로 나타낸 스미스 차트를 우리는 이용하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RF 시스템을 쉽게 해석하고 또 설계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미스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단계별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스미스 차트를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다 이러면은 스미스 차트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이해하고 또 정확히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조금 덧붙여 설명한다면은 우리가 송신 안테나가 여기 있는데 자, 특히 AM을 생각해 보죠. AM 송신탑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여기에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한쪽이 땅에 닿아 있는 철근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람이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만지면은 감전이 될 수가 있어요. 감전이. 왜 그런가 이러면은 자, 여기 안테나에 주기가 길죠. 보통 이제 4분의 람다 안테나로 가정할 때 2분의 1 주기면 길이가 이거의 2배죠. 2배. 보통 뭐 한 5-60m가 된다 이러면은 2배면은 100m가 넘잖아요. 그죠? 100m가 넘어요. 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철근이라고 합시다. 이 길이가 예를 들어서 한 10m 밖에 안 돼요. 10m. 그러면은 이 100m에 비해서 10m는 매우 짧거든요. 그죠? 짧으니까 이 안테나의 전파가 여기에 유기가 됩니다. 유도되는데 자, 극성이 자,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로 가정합시다. 그래서 전파가 이렇게 유도되는데 자, 여긴 짧아요. 유도되는 주기는 이거보다 길어요. 선보다. 주기가 반주기가 더 길어. 라인보다. 그죠? 반주기가 더 길어요. 그럴 때는 자, 예를 들어 전류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형성했어. 10분. 10m 동안. 10m에. 자, 지금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나타났어요. 반주기가 10m가 지나는 동안에 벌써 이미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졌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10m니까 100m 정도, 그죠? 100m 길이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계속 이 주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가 계속 플러스예요.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 그러다가 또 유상이 바뀌면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어서 이 길이의 한 10배가 되는, 이 길이를 흐르는 시간에 10배 되는 시간을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와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높은 고압, 뭐 실제로는 이 유도되는 게 뭐 한 100V 또는 200V 뭐 이렇게 걸려요. 그럼 한쪽은 접지잖아요. 그죠? 접지.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극성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감전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극성이 바뀌면서. 자, 그런데 이게 이제 AM 같은 경우, 중파, AM이나 중파 같은 경우에는 저주파고 고출력일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런데 FM처럼 안테나가 짧은 경우, TV나 FM처럼 안테나가 짧은 경우에는 고작 이 길이가 1.5m 이내거든요. 1.5m 이내. 네. 그래서 우리가 선이 이렇게 뭐 있다 이러면은, 자, 2분의 1 주위가 요 정도예요. 요 정도에서 바뀌어요. 극성이 바뀌어. 여기서도 이렇게 바뀌고, 여기서도 막 이렇게 바뀌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여기서 반사되잖아요. 왔다 갔다 바뀌고. 그러니까 플러스가 어디 가서 있을지 몰라요.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합해서는 제로죠. 제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쪽이 땅에 닿고 우리가 만져도 감전이 되지 않는다. FM 같은 경우. 다만 우리가 철탑같이 가까운 데에서 뭐 짧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50cm 정도 되는 철사로 한쪽은 철탑에다가 이렇게 대고 여기는 한쪽은 손으로 잡는다. 이러면은 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TV 같은 게 더 짧은 경우죠. TV 같은 경우에는 그 송신소 근처에서 철탑 같은 데다가 우리가 샤프심 같은 거로 글씨를 쓰면은 어두울 땐 여기에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것은 우리가 참고로, 왜 FM이나 TV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감전되거나 그런 걸 잘못 느끼는데 AM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우리가 감전되는 그런 전기가 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그리고 안테나도 FM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CPD 같이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는 접지고 또 여기에서 인어고 뭐 이렇게 이제 안테나를 급전을 하죠. 그럼 여기는 접지고 여기 안테나죠. 안테나인데 안테나는 여기는 전류는 많지만 전압은 낮죠. 여기는 오픈이니까 전압이 높죠. 여기가 되게 이런 데를 만지면 괜찮은데 여기는 만지면은 감전됩니다. 이런 끝은 감전된다는 게 뜨겁죠. 우리가 60Hz는 자 이렇게 우리가 잠깐씩 끊기는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꼈다가 못 느꼈다, 느꼈다 못 느꼈다 이러니까 찌르르한 그런 느낌이 들지만은 이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빠르니까 우리가 신경이 그 변화를 감지를 하지 못하죠. 그런데 전압이 높으면은 우리 피부는 타죠. 그렇기 때문에 뜨겁게 느껴져요. 우리가 뭔가 쇠를 안테나 주변에서 뭘 만졌는데 뜨겁게 느껴진다 이러면은 말하자면 감전되는 거예요. 이런 데 만지면 감전되죠. 특히 끝부분은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스미스 차트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간부터는 좀 휴식을 풀어가면서 스미스 차트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